경남 통영 앞바다, 수많은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듯한 곳. 그 중에서도 읍내에서 100길로 1시간은 좋게 들어가야 닿는 작은 섬 동도는 고요함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계절은 겨울의 끝자락을 향하고 있었으나 섬의 해풍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푸른 바닷물은 섬을 휘감아 돌며 갯바위에 부딪혔고 그 소리는 무태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태고의 울림이었다. 이 섬이 겨울에도 명성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해풍을 맞고도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 군락지 때문이었다. 잎이 무성한 상록수 사이로 뚝뚝 떨어져 뒹구는 핏빛 동백꽃은 섬 사람들의 삶처럼 강인하고 절절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이 섬토박이인 김덕수는 매일 새벽 갯바위를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했지만 등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약간 굽어 있었다. 덕수의 얼굴은 숱한 해풍과 햇살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깊게 패인 주름들은 그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의 훈장과 같았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필요 이상의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고독을 친구처럼 대했다. 덕수의 고독한 일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몇 달 전 서울에서 손녀 김지우가 내려온 후부터였다. 지우는 서울의 디자인 회사에서 잠시 휴직하고 좁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할아버지의 섬으로 피난 오듯 내려왔다. 지우에게 섬은 낭만적인 피난처였으나 70년 동안 섬을 지켜온 할아버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터전이었다. 할아버지, 그 낡은 멸치잡이 배는 언제 고칠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렇게 일찍 나가면 나중에 관절이 남아나질 않는다니까요. 지우는 투덜거림이 일상인 젊은이였다. 그녀의 잔소리는 덕수에게는 간섭처럼 들렸고 덕수는 그저 허 웃거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덕수에게 소녀는 낯선 도시의 활기를 섬에 가져온 작은 파도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요한 침묵을 깨는 소란스러운 존재이기도 했다. 덕수는 지우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촌스러웠다. 매일 새벽 갯바위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주워와 지우의 밥상에 올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지우는 그 해산물을 툴툴거리며 먹었지만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바다의 신선함에 내심 할아버지의 무뚝뚝한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일상은 이렇게 투박한 사랑과 잔소리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상 아래에는 덕수가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겨온 오래된 비밀이 고요히 숨쉬고 있었다. 덕수의 집은 섬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낡은 한옥이었다. 몇 년 전 지붕만 양철로 바꿨을 뿐 뼈대는 수십 년 전 덕수의 아버지가 지은 그대로였다. 집의 뒤편에는 나무와 흙으로 얼기설기 지어진 작은 창고가 하나 붙어 있었다. 이 창고는 덕수에게 있어 금지된 구역이었다. 지우가 섬에 온 후 덕수는 매일 아침 창고 문을 굳게 잠갔다. 지우는 처음에는 멸치잡이 도구나 낚시 도구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창고 문에 달린 녹슨 자물쇠와 덕수의 유난스러운 태도에 점차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덕수는 창고 근처에서 지우가 얼쩡거리기라도 하면 얼굴에 전에 없던 긴장감을 드러내며 재빨리 그녀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곤 했다. 할아버지, 저 안에 뭐 있어요? 보물이라도 숨겨놨어요? 지우가 짓궂게 물으면 덕수는 쓸모없는 잡동사니만 있다. 뱀이라도 나올라. 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지우가 느낀 덕수의 태도는 잡동산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과거를 봉인한 문을 지키는 듯한 필사적인 방어였다. 며칠 동안 지속된 피로 섬 전체가 축축하게 젖은 어느 날 오후 덕수는 읍내에 있는 선주를 만나러 급히 배를 타고 나갔다. 지우에게는 저녁 늦게나 돌아올 것 이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 지우에게는 모처럼의 자유시간이었다. 지우는 평소처럼 밀린 빨래를 하다가 문득 창고 쪽으로 시선이 닿았다. 굵은 빗줄기가 처마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었고 흙냄새와 함께 낡은 나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창고 문에 걸려 있어야 할 자물쇠가 보이지 않았다. 덕수가 급히 나가느라 깜빡하고 자물쇠를 채우자는 것이다. 지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호기심은 덕수의 고집만큼이나 강했다.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고 낡은 창고 문을 살며시 밀었다. 창고 내부는 어둠침침했다. 흙과 나무 그리고 시간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쿰쿰하고 축축한 냄새 속에는 곰팡이 냄새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봉인된 종이나 옷가지에서 나는 듯한 묘한 향수 같은 냄새도 섞여 있었다. 내부는 예상대로 낡은 어구, 녹슨 낫 그리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장화 따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지우의 눈은 가장 구석진 곳에 놓인 가구 하나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창고의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깨끗하게 천으로 덮여있는 오래된 자개 서랍장이었다. 섬마을의 투박한 생활용품 사이에 놓인 화려한 자개장이라니.
그것은 마치 시간여행자가 가져온 이질적인 물건 같았다. 지우는 천을 걷어냈다. 서랍장의 자기는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은은한 빛을 잃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다. 나비 문양과 국화와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덕수의 투박한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었다. 지우는 가장 윗 서랍을 열어보았다. 서랍 안에는 낡은 결혼사진첩이 있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은 지우가 기억하는 인자한 할머니와는 또 다른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할머니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지우는 할머니의 유품일 거라 생각하고 서랍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가장 아래쪽 서랍, 즉 유독 봉인된 듯이 닫혀있는 서랍에 머물렀다. 다른 서랍들과는 달리 이 서랍에는 작은 노스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열쇠가 놓여 있었다. 덕수가 이 열쇠를 일부러 남겨두고 간 것 같지는 않았다. 아마도 너무나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자물쇠 옆에 떨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망설였다. 이 서랍은 할아버지의 가장 깊은 비밀이 봉인된 곳일 터였다. 그러나 그녀의 호기심과 이 창고에 대한 할아버지의 유난스러운 집착은 그녀의 손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노스의 열쇠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가장 아래쪽 서랍의 자물쇠 구멍에 밀어 넣었다. 낡은 자물쇠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풀렸다. 지우는 숨을 멈추고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서랍 안은 예상과 달리 단출했다. 짐승의 털을 다듬어 만든 듯한 낡은 붓한 자루, 검은색 비단 주머니, 그리고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인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전부였다. 서랍의 깊은 곳에서는 향나무와 같은 은은한 향이 배어나왔는데 그것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찬 창고의 공기와 이질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새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히고 구겨진 흔적이 수없이 많았다. 봉투 겉면에는 붓글씨로 쓴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이 선명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130번지. 정은영 귀하. 그리고 우표가 붙어 있었으나 소인이 찍히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이 편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봉투에 담겨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우체통에 붙여지지 못한 채 이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잠시 할머니의 결혼사진첩을 다시 보았다. 할머니의 이름은 최미순. 편지의 수신인은 정은영. 지우는 할머니와 무관한 편지라는 사실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 편지는 대체 누구의 것이며 왜 할아버지는 이것을 30년 동안이나 숨겨왔을까? 그녀는 편지의 봉투 옆에 놓인 비단 주머니를 풀었다. 주머니 안에는 조그만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덕수가 갯바위 위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맑고 푸른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다소곳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의 얼굴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갸름한 턱선과 깊은 눈매가 매우 인상적인 여인이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인이 바로 편지의 수신인 정은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 김덕수의 오래된 비밀이자 할머니에게도 감춰야 했던 가슴 아픈 과거라는 것을. 지우는 끝내 편지를 열어보기로 했다. 편지를 읽는 것은 할아버지의 사생활을 엿보는 일이었으나 그녀의 호기심은 이미 도덕적인 망설임을 넘어선 상태였다. 편지지는 습기 때문에 조금 울어 있었지만 정갈한 만년필 글씨는 잉크가 번지지 않은 채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편지는 세월의 무게만큼 절절했다. 은영아, 이 편지를 내가 받지 못할 것을 안다. 아니, 받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다. 나는 지금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나를 끊임없이 후회하고 있다. 통영 앞바다의 갯바위처럼 나는 평생 이 후회의 자리에 못 박혀 살 것이다. 우리가 헤어진 것이 단지 가난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내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이 섬이라는 굴레가 너를 밀어낸 것이다. 너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할 사람이었지만 나는 너를 이 작은 섬에 묶어두려 했다. 너의 재능, 너의 꿈, 그 모든 것을 내 욕심으로 꺾으려 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했던 말. 당신은 늘 바다만 보지 나를 보지 않는다. 는 그 말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 귀에 맴돈다. 그래, 나는 평생 이 바다에 갇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가 정말 사랑한 것은 이 섬이 아니라 너였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떠난 후 이 섬의 동백꽃은 피고 지기를 반복했지만 내 마음의 동백꽃은 피지 못했다. 나는 너를 잊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도 너에게 느꼈던 진실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 나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 부디 너는 넓은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편지는 내게 남은 마지막 너의 흔적이다. 나는 이것을 붙일 용기조차 없다. 이 편지가 내게 닿으면 너는 내 불쌍한 삶의 비참함을 다시 보게 될 테니 영원히 너를 잊지 못할 덕수가. 지우는 편지를 다 읽고 서랍장 앞에 망연자실 앉아 있었다. 30년 전 풋풋하고 절절했던 젊은이의 사랑과 후회가 이 낡은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덕수가 왜 매일 고독한 표정으로 갯바위를 걸었는지, 왜 가끔 허공을 보며 긴 한숨을 쉬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과묵함은 고집이 아니라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오래된 한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할머니 최미수는 남편의 이러한 과거를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덕수는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할머니와 가족을 지켜왔던 것일까? 이 해묵은 비밀의 무게가 할아버지의 등을 굽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편지 속의 내용은 덕수가 평생 간직해온 마음속에 미완성된 문장이었다. 편지가 붙여지지 못했기에 덕수의 삶도 그 시점에서 멈춰버린 채 외로운 고독 속에서 지속되었던 것이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안쓰러움을 느꼈다. 툴툴대기만 했던 할아버지의 고독한 삶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지우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창고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녀는 이 비밀을 할아버지에게 추궁하거나 캐물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상처가 너무 깊고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저 모른 척 침묵을 지키는 것이 이 비밀을 존중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 편지가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담았던 편지는 마땅히 수신인에게 전달되어야 했다. 그 편지의 도착 여부에 관계없이 이 편지가 붙여지는 것 자체가 덕수의 오랜 짐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시간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 그것이 그녀의 사명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창고에서 나와 서둘러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섬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통영 섬마을의 관광 정보를 검색했다. 그녀가 찾는 것은 섬의 명물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상징적인 장치였다. 곧 그녀의 눈에 동도 느린 우체통이라는 글자가 들어왔다. 관광객들이 엽서를 넣으면 1년 뒤에 배달되는 시간의 낭만을 상징하는 우체통. 그녀는 그 우체통이 20-30년 묵은 편지를 붙이는데 가장 적절한 장치라고 생각했다. 1년 뒤 편지가 도착했을 때 수신인이 과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지우는 그 전에 편지의 수신인인 정은영이라는 여인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혹시 이 섬 근처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서울 익선동 주소는 30년 전 주소일 뿐 지금의 은영은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섬마을 토박이인 덕수의 친구, 이웃 노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은영이라는 이름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이 섬 출신인 과거 미술 교사를 찾고 있다고 둘러댔다. 섬 노인들은 기억력이 좋고 동시에 수다스러웠다. 정은영이라. 아이고, 오래된 이름이네. 덕수 씨가 젊을 때 애틋하게 사귀던 처녀 아니가? 솜씨가 좋아서 서울로 그림 공부한다고 떠났지. 그림. 맞아요. 미술을 했대요. 지우는 맞장구 쳤다. 그 뒤로는 소식 끊긴 줄 알았는데 한삼에서 4년 전쯤인가? 저기 남쪽 포구 근처 폐가 같은 집을 고쳐서 도자기 공방을 열었다는 소문이 있더만. 이름이 한결이던가? 그 아가씨가 그 은영이 아닐까? 나이가 얼추 맞을 텐데.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30년 전 서울로 떠났던 정은영이 다시 이 작은 섬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니. 그것도 덕수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치 30년의 시간이 섬의 둘레를 돌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듯했다. 지우는 할아버지가 은영의 존재를 알고도 모른 척 혹은 알지 못한 채 평행선을 걷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는 30년 묵은 편지를 들고 이 섬에 사는 정은영이라는 여인을 찾아가야 했다. 지우의 침묵 속에서 30년 전의 낡은 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추적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읍내 선주와의 만남을 마치고 저녁 늦게 섬으로 돌아온 덕수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다.
그는 낡은 현관에 들어서면서도 습관처럼 창고 문을 확인했다. 빗장과 자물쇠가 제자리에 단단히 채워져 있음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긴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이 열려졌다가 다시 봉인되었다는 것을. 지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멸치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집안은 모처럼의 온기로 가득했다. 할아버지, 선주 아저씨랑 얘기는 잘 됐어요? 멸치잡이 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지우가 시큰둥하게 물었다. 걱정할 거 없다. 이번 배는 내가 손봐야지. 아직 낚싯대는 쓸만하다. 덕수는 밥상에 앉으며 무심히 대답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 속에는 늘 숨겨져 있던 무언의 불안감이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덕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그는 밥을 씹으면서도 갯바 위에 앉아 먼바다를 응시하는 자신의 일상을 되풀이하여 생각했다. 그 일상 속에는 늘 30년 전의 잔상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지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질문을 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뭘 제일 좋아했어요? 서울에 가보고 싶지 않았어요? 젊을 때야. 일이 좋았지. 서울은 복잡해서 싫다. 덕수는 짧게 대답하며 지우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지우가 갑자기 과거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자신이 숨긴 편지의 잉크 냄새가 이 집 안까지 퍼져버린 것만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낡은 이부자리에 누워 과거 속으로 깊이 침잠했다. 그의 회상은 30년 전 자신이 20살을 갓 넘긴 청년이었을 때로 돌아갔다. 그 시절 통영은 갯벌과 바다가 삶의 전부인 순박하고 강인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덕수는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죽을 팔자라 생각했다. 그의 온몸에는 거친 바다, 사나이의 기질이 새겨져 있었고 세상의 잣대는 오직 배와 풍어뿐이었다. 정은용은 덕수의 삶에 갑자기 불어닥친 낯선 바람이었다. 그녀는 섬이 아닌 통영 읍내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남다른 예술적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섬마을 풍경을 화폭에 담겠다며 스케치북과 붓을 들고 동도에 잠시 머물러 있었다. 덕수는 처음 은영을 보았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갯바위 위에 앉아 도화지를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거친 바다의 빈 한 송이 동백꽃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덕수는 그녀의 맑고 깊은 눈이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바다 너머의 더 넓은 세상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섬 사람들과는 달랐다. 말을 아끼는 덕수와 달리 은영은 섬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덕수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덕수 씨, 왜 늘 바다만 보세요? 바다 말고도 섬에는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맑고 경쾌했다. 덕수는 은영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섬 바깥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은영은 덕수에게 서울의 미술대학 이야기, 박물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도예가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덕수는 은영의 꿈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빛나는 미래가 자신이 속한 이 좁고 답답한 섬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섬의 동백꽃처럼 격렬하고 짧았다. 은영은 덕수의 투박한 진심과 바다처럼 깊은 사랑에 끌렸고 덕수는 은영의 총명함과 열정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은영이 서울의 미술대학에 합격하면서 곧 위기를 맞았다. 은영은 덕수에게 함께 가자고 아니면 최소한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덕수 씨, 나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의 사랑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3년만, 아니, 5년만 기다려줘요.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멋진 집을 통영에 지을 거예요.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러나 덕수의 대답은 냉정했고 그의 고집은 섬의 바위처럼 단단했다. 나는 이 섬을 떠날 수 없다.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배와 갯벌이 전부다. 너는 넓은 세상으로 가라. 하지만 나를 기다리라고는 하지 마라. 나는 너처럼 세련된 꿈도 너를 따라갈 용기도 없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기에 남아주어야지. 나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의 말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선이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과 불안함을 섬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고집 뒤에 숨겼다. 덕수는 은영의 재능과 꿈이 이 섬의 갯벌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를 자신의 옆에 붙잡아 두려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다. 결국 이별은 피할 수 없었다. 은영은 덕수의 이기적인 사랑에 깊이 상처 입었고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평생 바다만 보는 사람이야. 바다의 풍요로움과 갯벌의 고단함은 알면서도 내 마음과 내 꿈은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지. 당신의 그 고집이 당신을 평생 외롭게 만들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은영은 소랭배에 올랐고 덕수는 선착장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덕수는 은영에게 편지를 썼다.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절절하게 고백하는 편지였다. 덕수는 그 편지를 들고 읍내 우체국까지 갔다. 그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기 직전 멈춰섰다. 만약 이 편지가 은영에게 닿는다면 그녀는 다시 자신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자신의 구차한 후회와 이기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될 것이다. 덕수는 편지를 넣지 못했다. 대신 그는 그 편지를 자신이 가장 아끼던 물건인 어머니의 차게 서랍장 가장 깊은 곳에 봉인했다. 그것은 은영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평생 이 후회에 짐을 지고 살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처벌이었다. 그 서랍장은 그가 은영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용서의 상징이 되었다. 그 후 덕수는 이웃마을의 최미순과 결혼했다. 최미순은 조용하고 헌신적인 여인이었다. 덕수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은영의 그림자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고 그 죄책감은 과묵함과 고집스러운 침묵으로 표출되었다. 현재 덕수는 낡은 이불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30년 전 은영이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자신이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할 예언이었음을 인정했다. 바다는 넓었지만 그의 마음은 갯벌처럼 좁았다. 문득 어젯밤 지우의 눈빛이 떠올랐다. 지우는 평소와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 깊은 것을 간파한 듯한 이해심과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다. 덕수는 불현듯 불안해졌다. 혹시 지우가? 덕수는 벌떡 일어나 창고로 향했다. 빗장은 다시 단단히 걸려 있었지만 덕수는 노쇠의 자물쇠를 만져보았다. 자물쇠는 겉으로는 멀쩡했으나 그의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질감은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다. 그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지우가 열었다. 그녀가 그 편지를 읽었다. 덕수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오래된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숨 쉴 공간이 없었다. 30년의 침묵이 깨지고 그는 수녀 앞에서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절절했던 과거를 마주해야 했다. 덕수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30년 만에 느껴보는 해방감 같은 것도 서려 있었다. 한편 그 시각 지우는 할아버지가 절대 가지 않는 섬 남쪽 포구 근처 도의 공방 한결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30년 전 붙이지 못한 그 편지는 없었지만 그 편지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희망이 쥐어져 있었다. 창고의 비밀이 열린 후 며칠 동안 덕수의 집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일상을 유지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덕수는 자신의 비밀이 노출되었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우의 모든 행동과 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우 역시 할아버지에게 창고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할아버지에게 툴툴거렸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섬마을 풍경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할아버지를 향한 시선에는 연민과 함께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바라보는 듯한 비장함이 깃들어 있었다. 덕수는 지우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지우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침묵은 덕수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것이 이처럼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보다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덕수는 소녀의 침묵 속에서 30년 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은 멸치국 말고 파스타 해줄까요? 지우가 물었다. 됐다. 나는 그냥 밥이 좋다. 덕수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파스타가 아닌 지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귀에는 멸치잡이 배의 엔진 소리가 아닌 30년 전 편지의 내용이 반복해서 울리고 있었다. 덕수는 읍내 선창가에 나가 어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상한 소문 하나를 들었다. 김씨 집 손녀딸 그 지우 아가씨 말이야. 요 며칠 섬 사람들에게 이상한 걸 묻고 다닌다대. 30년 전에 섬을 떠난 정은영이라는 아가씨를 왜 그렇게 찾는지 모르겠어. 이웃 어부가 멸치를 손질하며 껄껄 웃었다. 그 아가씨 덕수씨 젊었을 때 첫사랑 아니었는가?
덕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우가 그 편지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정은영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덕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헛기침을 했다. 젊은 애들이 옛날 사람을 왜 찾겠는가? 아마 학교 숙제 때문에 섬의 예술가 이야기를 찾고 있나 보지. 덕수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다. 그날 이후 덕수는 지우의 동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가 새벽 갯바위를 돌 때 지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덕수가 멸치잡이 배를 손볼 때쯤이면 지우는 카메라를 메고 섬의 남쪽으로 향했다. 섬의 남쪽 포구는 덕수가 주로 활동하는 북쪽 포구와는 거리가 멀었고 갯바위가 험의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곳에 정은영이 있다는 소문을 덕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는 30년 동안 그쪽으로는 단 한 번도 발길을 돌린 적이 없었다. 지우는 이웃 노인들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섬의 남쪽 포구 끝으로 향했다. 남쪽 해안은 북쪽의 잔잔한 갯벌과는 달리 거친 파도가 부딪히는 갯바위와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동백꽃 군락지를 지나 인적이 뜸한 오솔길을 따라가자 시야에 낡은 창고 건물이 하나 들어왔다. 건물 외벽은 시멘트가 벗겨지고 파도에 씻긴 듯 회색되어 있었지만 입구에는 정갈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결. 간판 아래에는 조그맣게 도예 공방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곳이 바로 할아버지의 편지 속 주인공 정은영이 머물고 있는 곳임을 확신했다. 한결. 변치 않는 마음을 뜻하는 이름이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도 은영은 그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며 이 섬으로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이 섬에서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려 한 것일까? 지우는 조심스럽게 공방 문을 열었다. 내부는 따뜻하고 고요했다. 은은한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럽혔다. 공방 안에는 물레를 돌리는 작업대와 완성된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진열된 도자기들은 섬의 바다와 갯벌의 색깔을 담고 있었는데 차분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듯했다. 작업대 뒤편 창가에 기대어 앉아 흙을 다듬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흰색 면사포와 같은 천을 두르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에는 은빛이 감돌았지만 등은 여전히 곱고 자세는 우아했다. 그녀의 옆모습은 30년 전 흑백 사진 속의 청초한 여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으나 눈매와 턱선의 고고함은 변하지 않았다. 정은영이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공방의 한결이 맞나요? 은영은 물레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낯선 방문객을 향한 경계심이 역력했다. 네, 맞아요. 예약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도자기 체험을 원하세요? 은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 목소리 속에는 30년 전 덕수가 잊지 못했던 파도 소리의 잔영이 남아있는 듯했다. 지우는 준비했던 거짓말을 꺼내놓았다. 저는 서울에서 온 김지우라고 해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데 이번에 한국 전통 도예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통영 쪽 작가님들을 찾아뵙다가 이웃분들에게 선생님 공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작품이 섬의 정서를 아주 깊이 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풀렸다. 디자인 회사라.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정은영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관광객을 위한 체험보다는 저 혼자 조용히 작업하는 공간이라. 은영은 지우를 경계했지만 동시에 지우에게서 낯설지 않은 어떤 기운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지우의 얼굴을 잠시 응시했다. 젊은 시절 덕수의 강인한 눈매와 비슷한 그러나 덕수에게는 없는 부드러움을 가진 얼굴이었다. 선생님, 혹시 통영 섬마을에서 아주 오래 사셨나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본론에 접근했다. 어릴 때 읍내에서 살았고 이 섬은 30년 전에 잠시 그림을 그리러 왔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 다시 돌아와 정착했죠. 왜 물으시나요? 은영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지우는 더 이상 덕수의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은영의 눈빛에는 과거를 애써 외면하고 현재의 고독 속에 평화롭게 머물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상처를 함부로 헤집을 수는 없었다.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의 작품에서 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져서요. 혹시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섬의 동백꽃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있나요? 저희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해서요. 지우는 동백꽃 이야기를 꺼내며 화제를 돌렸다. 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창가 쪽 선반에 놓인 작은 도자기를 가리켰다. 그것은 붉은 유약이 발린 작은 잔이었는데 겉면에는 동백꽃의 핏빛이 잔잔하게 번져 있었다. 마치 눈물처럼 흐르는 듯한 붉은색이었다. 지우가 공방을 나와 다시 덕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서쪽 바다로 기울고 있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비밀을 확인했고 그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이 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저녁 식사 시간. 덕수는 여전히 침묵했고 지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지우는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섬 남쪽 포구에 있는 도자기 공방에 다녀왔어요. 덕수의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며 쨍소리를 냈다. 덕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굳어 있었다. 거기 왜 갔니? 덕수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냥 할머니처럼 도자기 만드는 걸 구경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한결이라는 공방이 있던데 작품이 참 좋더라고요. 지우는 은영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길이라 생각했다. 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지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지우가 은영에게 자신의 30년 묵은 편지를 전달하려 할 것이라는 것도 짐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나는 분노. 자신의 치부를 소녀에게 들켰다는 수치심과 30년 동안 봉인했던 비밀을 건드린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다른 하나는 희망.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랜 후회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였다. 30년 동안 붙이지 못한 편지가 이제 소녀의 용기를 통해 대리 전달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덕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고로 향했다. 그가 창고 문을 열고 서랍장 깊은 곳에 손을 넣었을 때 그는 편지 봉투가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 지우는 아직 그 편지를 붙이지 않은 것이다. 그는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비로소 덕수는 결심했다. 이 편지를 지우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다시 묻어둘 것인지. 이 선택은 30년 전 그가 내리지 못했던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었다. 그가 침묵하는 동안 지우는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고에서 돌아온 덕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동안 견고하게 닫혀있던 후회의 문이 이제 20살 소녀의 손에 의해 활짝 열려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과거의 나약함과 이기심이 소녀의 투명한 눈빛 속에 비춰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지우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자마자 어제 창고에서 꺼냈던 빛바랜 편지 봉투를 들고 식탁에 앉아있는 덕수 앞에 내밀었다. 편지 봉투는 30년의 세월을 말해주듯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었고 그의 굽은 어깨는 더 깊이 웅크러들었다. 할아버지, 이거 정은영 씨에게 붙여야죠. 지우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덕수는 침묵했다. 그에게는 이 편지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평생 동안 짊어진 죄책감의 덩어리였다. 이 편지를 붙이는 것은 곧 그가 30년 동안 쌓아올린 침묵과 고독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하셨잖아요. 왜 이 편지를 붙이지 못했는지도 편지에 다 적혀 있고요. 이제 그만 이 짐을 내려놔야 할 때잖아요. 지우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해방시켜주고 싶었다. 덕수는 결국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깊은 곳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 편지가 지금 은영이에게 닿으면 그 아이는 다시 고통스러울 뿐이다. 나는 그 아이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미안해서 그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덕수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처럼 찢어졌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냈다. 지우는 탁자 위에 놓인 섬마을 관광 안내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지도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장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느린 우체통. 덕수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움찔했다. 할아버지, 붙이지 못하는 편지는 30년이 아니라 1년 뒤에 도착하게 합시다. 여기 섬마을 관광지에 유명한 느린 우체통이 있어요. 편지를 넣으면 1년 뒤에 배달되는 곳이래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은영 씨에게 직접 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편지를 붙이고 1년 동안 은영 씨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지우의 제안은 덕수에게 충격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출구처럼 느껴졌다. 1년 뒤에 도착이라는 시간적인 유예는 덕수가 30년 동안 피해왔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방어막을 제공해 주었다. 당장 편지를 붙여버리면 감당해야 할 감정의 폭풍우를 1년 동안 분산시킬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덕수는 여전히 완강했다. 그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하니? 그 아이가 이 섬에 돌아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불편하다. 이제 와서 내가 끼어들어 그 아이의 삶을 또다시 흔들 이유가 없다. 끼어드는 게 아니라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우가 단호하게 반박했다.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붙이지 못하고 숨겼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사랑은 30년 동안 이별하지 못했어요. 끝내지 못한 사랑은 후회로 남고 그 후회가 할아버지를 평생 고독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에게도 저에게도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지우의 말은 비수처럼 덕수의 심장에 박혔다. 특히 할머니에게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이유를 정확히 꿰뚫는 지적이었다. 덕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덕수는 낡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은 창밖의 겨울 바다를 응시했고 그는 마침내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별에 숨겨진 진실을 소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은영이에게 했던 말은 전부 진심이었다. 나는 이 섬을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은영이가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은영이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덕수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이어갔다. 은영이는 통영 읍내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부잣집 아들 박 선생이라는 사람과 이미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은영이의 미술 공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었고 내가 은영이를 이 섬에 붙잡아 두려 할 때 은영이는 그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은영이가 말했어. 덕수 씨의 사랑은 나를 갯벌에 묻으려는 사랑이지만 박 선생의 사랑은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려는 사랑이라고. 덕수는 그때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질투심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그는 은영이 자신을 버리고 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남자의 도움을 받아 꿈을 이루려 한다고 오해했다. 그의 자존심은 찢겨나갔고 그 충격은 그가 편지 속에서 고백한 고집과 이기심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배신감으로 변질되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영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한 수단으로 나를 이용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너는 가라. 나는 너처럼 세련된 꿈도 없다며 잔인하게 밀어냈다. 편지에 그 배신감은 적지 못했다. 내가 너무 비참해서. 덕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30년 동안 그의 가슴에 응어리진 않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오해와 질투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은영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오해를 품은 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편지 속에 담긴 절절한 후회와는 달리 이별의 이면에는 한 남자와 여자의 미성숙한 감정과 오해가 얽혀 있었다. 할아버지, 30년 전에 은영 씨가 박 선생 이야기를 꺼낸 것은 할아버지를 버리려 했던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마지막으로 자극하려 했던 말일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은영 씨가 만약 그 당시에 할아버지를 배신하려 했다면 왜 지금 다시 이 섬에 돌아와서 도예 공방을 열고 있을까요? 왜 이름도 한결이라고 지었을까요? 지우의 논리적인 반박과 따뜻한 시선은 덕수의 굳은 심장에 균열을 일으켰다. 덕수는 자신이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질투가 사실은 자기 기만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오해를 풀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스스로를 이 섬에 가두었던 것이다.
덕수는 결국 편지의 봉투를 쥔 손을 떨구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30년 동안 이 섬의 바다만 보고 살았다. 이제 와서 내가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날 자격이 있겠니? 덕수는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우는 식탁을 돌아 덕수의 옆에 앉아 그의 구번등을 조용히 안았다. 할아버지, 자격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붙여요. 그 편지를 보내고 할아버지는 이 섬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할머니께도, 은영 씨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이게 맞는 일이에요. 지우의 품에서 덕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후회와 슬픔 그리고 오랜 짐을 내려놓는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순간 덕수와 지우는 단순한 조선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낡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역할을 스스로 맡았다. 이틀 후 비가 그치고 동도의 하늘은 맑게 덕수는 멸치잡이 배의 엔진을 손보는 대신 지우의 손에 이끌려 섬의 동백꽃 군락지 쪽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느린 우체통이 있는 곳이었다. 지우는 편지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덕수는 묵묵히 지우의 뒤를 따랐다. 그의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며칠 전보다는 덜 무거워 보였다. 느린 우체통은 바닷바람이 잘 드는 언덕 위에 붉은색으로 우뚝 서 있었다. 관광객들이 적어 넣은 알록달록한 엽서들이 우체통 옆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주변은 붉게 피어난 동백꽃이 흩날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지우는 편지를 덕수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직접 넣으셔야죠.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봉투를 받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던 30년 전의 젊은 자신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70대 노년의 자신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편지의 봉투에 작게 입을 맞춘 후 우체통의 좁은 입구에 편지를 밀어 넣었다.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덕수의 귓가에 울렸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이 편지는 1년 뒤 정은영에게 닿을 것이다. 덕수는 편지를 붙이고 난 후 지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독을 견딘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고맙다, 지우야. 이제야 내가 30년 전 그 선착장에 서 있던 멍청한 젊은이에게 작별을 고한 것 같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 없었다. 이제 30년 묵은 사랑은 시간의 우체통 속에 봉인되었고 그들에게는 다가올 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 은영에게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덕수는 은영과의 30년 묵은 오해를 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했다. 지우의 추적은 이제 편지의 전달이 아닌 마음 전달을 향한 여정으로 바뀌었다. 느린 우체통에 30년 묵은 편지를 넣고 돌아온 후 덕수는 깊은 병을 앓다가 털고 일어난 사람처럼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오랜 고독이 만들어낸 굳은 각질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듯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창고의 자물쇠를 만지작거리지 않았고 새벽 갯바위를 돌면서도 한숨 대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날이 늘었다. 지우는 그런 할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향한 애정과 함께 이 해묵은 사랑의 매듭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느린 우체통이 만들어준 1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할아버지와 은영이 30년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은영 씨에게 1년 뒤에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이야기해야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덕수는 갯바위에서 주워온 조개를 다듬다가 손을 멈췄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30년이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내 할머니의 남편으로 살았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로 살았다. 이제 와서 내 구차한 과거를 꺼내는 것이 염치 없지 않니? 염치 없는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가족을 사랑했지만 자신은 속였잖아요. 이제 은영 씨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오해는 풀어야죠.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에 묻은 갯벌의 흔적을 닦아주며 말했다. 덕수는 지우의 단단한 눈빛에서 젊은 은영의 열정을 보았다. 그는 소녀의 용기에 이끌려 30년 동안 피해왔던 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이튿날 오후 덕수는 평생 입지 않던 새 작업복을 꺼내 입었다. 갯벌의 짠내가 아닌 섬에서 나는 쑥 향이 은은하게 나는 옷이었다. 지우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고 공방 한결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안내했다.
섬의 남쪽 폭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거친 갯바위와 울창한 동백나무 숲 사이로 좁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이어졌다. 덕수는 평생 이 섬을 누볐지만 이 길만은 30년 동안 의도적으로 피했었다. 이 길 끝에 자신이 외면했던 과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길을 걷는 내내 덕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30년 전 은영과의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은영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미래를 꿈꾸었던 순간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맑은 눈동자. 할아버지, 긴장했어요? 지우가 할아버지의 굳어진 어깨를 보며 물었다. 아니다. 그냥 이 섬이 이렇게 낯선 곳이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덕수는 목이 잠긴 듯 중얼거렸다. 그가 늘 보던 바다는 짠내와 고단함의 상징이었으나 오늘 보는 바다는 은영의 눈빛처럼 푸르고 낯설었다. 마침내 길끝에서 도의 공방 한결이 보였다. 낡은 시멘트 외벽과 대비되는 정갈한 나무 간판 한결. 덕수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한결이라는 이름이 30년 전 자신의 고집 때문에 깨졌던 은영의 변치 않는 마음을 뜻하는 것 같아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공방 입구에 다다르자 덕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문 앞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그의 얼굴은 해풍에 걸린 구릿빛이었지만 지금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땀으로 축축해졌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은영이는 분명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나는 미순이의 남편이고 그녀는 이제 이 섬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덕수는 자기 안의 나약함과 죄책감에 휩싸여 흐느끼듯 말했다. 지우는 덕수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은영 씨는 30년 전에 할아버지를 찾아 이 섬에 다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편지를 붙이지 못하고 숨겼던 것처럼 은영 씨도 어쩌면 그 30년 전 이별의 날에 멈춰 있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야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어요. 지우의 말은 덕수에게 용기이자 마지막 책임처럼 들렸다. 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속에는 갯벌의 냄새, 수개 냄새, 그리고 은은한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30년의 세월을 짊어진 채 녹슨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자 공방 안에 따뜻하고 고요한 공기가 덕수를 감쌌다.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 그 향은 30년 전 은영의 작업실에서 맡았던 향과 똑같았다. 정은영은 작업대의 뒤편에서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조작하고 있었다. 지우의 예상대로 그녀는 30년 전 사진 속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깊은 눈매와 단정한 자세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용히 새겨져 있었다. 흰색 면포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선인처럼 보였다. 은영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지우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그 뒤에 서 있는 덕수에게로 옮겨졌다. 그 순간 공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가마 속에서 흘깃하는 소리,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은영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30년 동안 굳어져 있던 두꺼운 얼음이 깨지는 듯한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녀는 덕수를 보았다. 70대의 굽은 등과 주름진 얼굴, 해풍에 상하고 고단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청춘이자 가장 깊은 상처였던 김덕수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덕수는 차마 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손은 바닷물을 쥐었다 놓는 듯이 허공에서 맴돌았다. 은영아. 덕수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얇게 떨렸고 30년의 후회가 그 한 단어에 응축되어 있었다. 은영은 천천히 가마에서 멀어져 작업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덕수를 응시했다. 그 침묵 속에서 덕수는 자신이 30년 동안 그녀에게 붙이지 못했던 편지의 모든 문장을 은영이 읽어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지우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 할아버지. 김덕수입니다. 은영은 지우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덕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네, 알아요. 지우 씨는 며칠 전 공방에 왔었죠. 어쩐지 당신에게서 낯설지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덕수 씨의 손녀였군요. 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30년의 거리를 함축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덕수에게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지우에게 말했다. 앉으세요. 마실 것 드릴게요. 지우는 고맙다고 대답하고
덕수를 의자에 앉혔다. 덕수는 흙으로 만든 차가운 의자에 앉아 온몸이 굳어 있었다. 은영은 따뜻한 대추차 2잔을 가져왔다. 한 잔은 지우에게, 한 잔은 덕수 앞에 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덕수 맞은편에 앉았다. 30년이군요. 덕수 씨, 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투는 존칭을 섞었었는데 이는 과거에 애틋했던 관계와 현재의 거리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다. 그래. 내가 이 섬에 돌아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덕수는 말을 더듬었다. 그는 오랫동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단어들을 찾느라 했었다. 네, 3년쯤 되었어요. 이 섬의 흙과 바다가 제 도자기에 가장 깊은 색깔을 내주거든요. 그리고 고양이니까요. 은영은 고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덕수를 잠시 응시했다. 그 고양이라는 단어 속에는 덕수와의 추억과 이별의 고통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지우는 중재자로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선생님 작품 중에서 동백꽃을 모티브로 한 잔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붉은색이 눈물 같았어요. 은영은 그 잔을 가져와 덕수 앞에 놓았다. 붉은 유약이 흐르는 작은 잔이었다. 이 잔을 만들 때 나는 깨달았어요. 동백꽃은 저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정에서 뚝 떨어져도 그 붉은 색깔은 영원히 흙 위에 남죠. 30년 전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되어도 그 흔적은 영원히 흙 속에 남아 있어요. 은영은 잔을 설명했지만 그 말은 명백히 덕수를 향한 것이었다. 덕수는 그 잔을 응시하며 은영이 말하는 상처의 흔적이 바로 자신임을 알았다. 그는 편지에 적지 못했던 자신의 오해, 즉 은영이 부잣집 남자 박 선생을 따라 떠났다는 오해에 대한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덕수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너는 내 꿈을 이루었니? 서울에서 잘 지냈니? 은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이룰 만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섬으로 돌아왔죠. 저는 제가 만든 흙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덕수 씨처럼 이 섬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은영은 다시 한번 덕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덕수와 자신이 섬의 굴레에 갇혔다는 공통점을 이야기했지만 덕수와의 차이점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때 은영은 문득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우 씨, 덕수 씨에게 편지를 붙이셨나요? 지우와 덕수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 이 섬에서 편지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쓰신 편지가 있었어요. 제가 느린 우체통에 넣어 붙였습니다. 1년 뒤에 도착할 거예요. 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30년 전의 그 편지. 그녀는 덕수가 편지를 썼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것이 30년 동안 이 섬 어딘가에 봉인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느린 우체통이라 30년 묵은 편지를 1년 뒤에 받게 되는군요. 덕수 씨는 왜 편지를 붙이지 못했나요? 은영은 덕수를 향해 질문했고 그 질문은 공방의 고염을 산산조각냈다. 덕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은영에게 30년 전 자신이 품었던 오해와 질투심을 모두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은영이 자신의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 박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랬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너를 이 섬에 가두려 했던 그 오만함 때문에. 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영은 차가 식은 대추차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덕수는 여전히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죄인의 모습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겠어요. 덕수 씨, 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30년의 이야기는 30분의 만남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덕수 씨가 붙이지 못한 편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덕수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재회는 짧고 고통스러웠으며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났다.
덕수는 30년 만에 만남이 이렇게 고독하고 쓰라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방문을 나섰다. 그들이 나간 후 은영은 덕수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 붉은 동백꽃 잔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덕수의 모습과 1년 뒤에 도착할 편지.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처럼 휘몰아쳤다. 도의 공방 한결에서의 짧고 고독했던 재회 이후 덕수는 다시 30년 전의 과묵하고 침울했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은영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자신을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라 확신했다. 한결이라는 이름이 30년 전에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변치 않고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했다. 지우야. 내가 그녀의 평화를 깨뜨렸다. 덕수는 멸치잡이 배를 손보는 창고에 틀어박혀 연장만 만지작거렸다. 그는 다시 창고의 녹슨 자물쇠를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그를 지켜주었던 침묵이라는 방어막 속으로 퇴행하려는 본능이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좌절을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공방에서 돌아온 후 덕수가 얼마나 깊이 절망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고통은 은영에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30년 전의 오해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은영 씨가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아픈 거예요. 30년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아요. 지우가 애써 위로했지만 덕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상처가 아니라 증오다. 나는 그녀에게 죄인이고 그녀는 나를 벌주고 있는 것이다. 1년 뒤 편지가 도착하면 그녀는 그 편지를 태워버릴 것이다. 덕수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시 바다만 보는 고집스럽고 외로운 섬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간 도의 공방 한결에서는 정은영이 홀로 깨어 있었다. 그녀는 덕수가 앉았던 차가운 흙 의자를 응시했다. 덕수의 주름진 얼굴, 구분 등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던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30년 전의 청년 덕수와 겹쳐지며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특히 그녀를 괴롭힌 것은 소녀 지우가 붙였다는 30년 묵은 편지였다. 1년 뒤에 도착할 편지. 은영은 가마 속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회상에 잠겼다. 그녀는 덕수가 편지에 적지 못했던 이별에 숨겨진 진실, 즉 박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덕수는 자신이 박 선생에게 넘어갔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굳게 믿고 있을 터였다. 덕수 씨의 사랑은 나를 갯벌에 묻으려는 사랑이지만 박 선생의 사랑은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려는 사랑이라고. 은영이 30년 전 이별의 밤에 했던 그 말은 덕수가 기억하는 것처럼 박 선생을 택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었다. 은영의 회상, 30년 전 이별의 밤. 나는 가난한 섬마을 남자와 결혼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재능이 이 작은 섬에 갇혀 갯벌처럼 말라 죽는 것은 싫어요. 덕수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주려 하지 않나요? 왜 나를 당신의 갯벌 속에 묶어두려 하나요? 은영은 절규했다. 덕수의 사랑은 이기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은영의 꿈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선생은 달랐어요. 그는 내 그림을 보았고 내 재능을 인정했어요. 그는 나에게 서울에서의 공부와 유학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따라갈 거예요. 당신에게는 나를 지킬 용기가 없어요. 그녀의 말은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녀는 덕수가 섬이라는 굴레를 박차고 나와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자신과 함께 서울로 갈 결심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에게 박 선생은 단지 덕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을 뿐 사랑의 상대가 아니었다. 박 선생은 미술계의 저명한 후원자이자 그녀에게는 존경하는 스승에 가까웠다. 그러나 덕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그의 얼굴에는 모멸감과 질투심이 가득 찼고 그는 은영을 배신자로 단정지었다. 가라. 내가 택한 것은 내가 아닌 돈과 성공이다. 나는 너처럼 세련된 꿈도 너를 따라갈 용기도 없다. 덕수는 그녀를 냉정하게 밀어냈고 그녀의 마지막 간절한 시험은 덕수의 오해와 고집 속에 산산이 부서졌다. 은영은 박 선생의 후원을 받았지만 그의 곁에선 늘 외로웠다. 그녀는 덕수가 자신을 오해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시는 덕수를 찾아가 오해를 풀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30년 동안 자신이 택했던 고독한 성공과 덕수의 이기적인 사랑 사이에서 방황했다. 결국 그녀가 이 섬에 돌아오 한결이라는 공방을 연 이유는
30년 전 덕수에게 전하지 못했던 변치 않는 마음을 흙에 새기기 위함이었다. 그녀에게 섬은 고향인 동시에 덕수의 존재가 있는 평생의 그리움이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을 고민하며 섬의 해안을 걸었다. 은영 씨가 할아버지를 증오한다면 공방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차가움은 해묵은 사랑이 식지 않고 고여있어 생겨난 아픔일 뿐이었다. 문제는 오해였다. 할아버지는 은영 씨가 박 선생에게 갔다고 생각하고 은영 씨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짓밟았다고 생각한다. 지우는 해안을 걷다가 문득 섬의 상징인 동백꽃 군락지에 멈춰섰다. 붉은 꽃들이 잎이 달린 채 뚝뚝 떨어져 흙 위에 뒹굴고 있었다. 동백꽃. 지우는 문득 동백꽃의 꽃말이 떠올랐다. 한국에서 동백꽃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열렬한 의미와 함께 꽃잎이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절절한 그리움, 슬픈 이별, 순간적인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섬 사람들에게는 비련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래, 동백꽃이 답이다. 지우는 통찰했다. 덕수와 은영의 사랑은 동백꽃과 같았다. 열렬했지만 덕수의 고집과 오해 때문에 꽃잎이 통째로 져버린 사랑. 30년 동안 흙 위에서 붉은 흔적만 남긴 채 고여있던 사랑. 지우는 은영에게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각적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덕수가 보냈다는 것을 은영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지우는 곧장 덕수가 있는 창고로 향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은영 씨는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은영 씨에게 용기를 보여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서 징징대는 모습에 실망한 거라고요. 지우는 할아버지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덕수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내가 박 선생 이야기까지 다 했잖니. 그래서요? 박 선생에게 가든 안 가든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나는 너와 함께 섬을 떠나 세상으로 나갈 용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 지경이 되었겠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섬 뒤에 숨은 거예요. 은영 씨가 섬에 돌아온 건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지우는 덕수의 손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겼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저랑 동백꽃 숲으로 가요. 할아버지는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동백나무 한 그루를 은영 씨에게 보여줘야 해요. 지우는 계획을 설명했다. 동백나무 선택. 덕수는 젊은 시절 은영과 함께 자주 갔던 가장 크고 붉은 동백꽃이 피는 나무를 직접 찾아낸다. 은영에게 메시지 전달. 지우는 은영에게 덕수 씨가 젊은 시절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장소를 내일 새벽 갯바위 쪽에서 바라봐달라. 는 짧고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덕수의 행동. 덕수는 그 나무 아래에 30년 전 이별의 날을 상징하는 작은 물건을 남긴다. 약속. 이 모든 것은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을 때처럼 1년 뒤에 모든 오해를 풀겠다는 덕수의 의지를 은영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할아버지, 은영 씨가 잔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상처의 흔적은 영원히 흙 속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이제 그 흙 속의 상처를 덮고 새로운 붉은 꽃을 피울 때예요. 덕수 씨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은영 씨에게 보여줘야 해요. 지우의 강한 논리와 진심은 덕수의 고집을 마침내 녹였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녀에게 의지하는 노인이 아닌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으려는 남자로서 행동할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덕수와 지우는 횃불 하나를 들고 동백꽃 숲으로 향했다. 덕수는 망설임 없이 숲 가장 깊은 곳 갯바위가 보이는 절벽 쪽의 동백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크고 우람했으며 가장 붉고 탐스러운 꽃을 매달고 있었다. 이 나무다. 은영이가 이 나무 아래서 늘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이 꽃이 뚝 떨어지는 것이 열렬함의 끝 같다고 했었지. 덕수는 중얼거렸다. 덕수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30년 전 은영이 떠나기 전 갯바위에서 덕수에게 선물했던 조그만 흘 인형이었다. 덕수의 투박한 모습을 형상화한 인형이었지만 덕수가 이별 후 너무 고통스러워 인해 부숴버렸던 물건이었다. 그가 창고에 봉인했던 것이 바로 이 부서진 흙 인형의 조각이었다. 덕수는 흙 인형 조각을 나무 아래의 흙 속에 조심스럽게 묻었다. 그리고 그 위로 붉게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를 덮었다. 이것은 내가 그때 부쉈던 너의 마음이다. 내가 이제야 다시 묻는다. 은영아,
덕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카메라에 담았다. 그 사진은 덕수가 은영에게 보내는 말 없는 고백이자 30년 전의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용기의 증표였다. 지우는 동백꽃 숲에서 돌아온 후 곧바로 도의 공방 한결로 향했다. 그녀는 은영에게 직접 말을 건네지 않았다. 은영의 작업대 위에 그녀가 찍은 가장 붉은 동백꽃이 핀 나무 사진 한 장을 놓고 왔다. 사진 아래는 아주 짧은 메모를 남겼다. 30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곳. 해 뜰 무렵 갯바위 쪽을 보세요. 지우드림. 은영은 아침 일찍 공방에 나와 작업대 위에서 그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붉은 동백꽃 나무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덕수와 자신이 이별 전에 매일 약속했던 둘만의 비밀 장소에 있는 나무였다. 그리고 사진 아래 메모. 은영은 메모대로 공방 뒤편 갯바위로 향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시선은 동백꽃 숲을 응시했다. 그녀는 숲속의 수많은 동백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붉은 꽃을 피운 덕수가 선택한 바로 그 나무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의 흙 속에서 어렴풋이 새롭게 흙이 다져진 흔적과 붉은 꽃잎 한 송이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은영은 덕수가 자신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백을 보내왔음을 깨달았다. 30년 만에 덕수는 이 섬의 굴레를 박차고 나와 용기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덕수를 향한 증오가 아닌 30년 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눈물이었다. 이제 1년 뒤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은영에게도 덕수에게 보낼 진심 어린 대답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이 30년 동안 덕수에게 숨겼던 박 선생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동백꽃 숲의 비밀 메시지를 받은 후 정은영은 30년 동안 외면해왔던 감정의 파도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덕수가 그녀에게 보낸 말 없는 고백은 30년 전 이별의 밤에 그녀가 그토록 권했던 용기이자 진심이었다.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덕수는 마침내 섬의 굴레를 박차고 나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은영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1년 뒤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3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혀왔던 이별의 오해를 그녀의 입으로 직접 풀어야 했다. 그녀는 덕수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들의 낡은 사랑을 미완성이 아닌 완결로 매듭지어야 했다. 그녀는 지우의 휴대폰 번호를 수소문하여 연락했다. 지우 씨, 덕수 씨와 나 세 사람이 다시 만났으면 해요. 제가 덕수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해질녘 갯바위에서 만나기로 해요. 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은영의 초대를 듣자마자 기쁨과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곧바로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해가 서쪽 바다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덕수는 다시 한번 서해남쪽 폭우로 향했다. 이번에는 지우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덕수는 혼자서 갯바위로 가는 오솔길을 묵묵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며칠 전 한결로 향할 때처럼 무겁지 않았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덕수가 갯바위 끝에 다다랐을 때 정은영은 이미 그곳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푸른 한복 대신 흙과 비슷한 색깔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붉은 동백꽃 잔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30년 전 그들이 함께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던 수평선을 향하고 있었다. 덕수는 30년 전 이별의 날처럼 은영에게서 수평선 너머의 미지의 세계를 갈망하는 고독한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영의 옆에 다가앉았다. 갯바위의 거친 표면과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들의 침묵은 30년의 세월을 함축하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풀어야 할 수많은 문장들이 소리 없이 떠다니고 있었다. 마침내 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덕수 씨, 30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헤어졌죠. 당신은 나를 이곳에 묶어두려 했고 나는 당신을 이 섬에서 꺼내려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꿈과 사랑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어요. 미안하다. 은영아. 내가 어리석었다. 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이 낡은 배와 갯벌뿐이었기에 너의 빛나는 재능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너를 내 옆에 두고 싶다는 이기심으로 너의 꿈을 짓밟았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은영은 천천히 덕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연민과 이해 그리고 오랜 슬픔이 섞인 눈빛이었다.
덕수 씨, 당신은 내 상처에 대해 모두 고백했지만 당신의 상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밀어냈던 진짜 이유? 당신은 내가 박 선생에게 넘어갔다고 오해했죠. 내가 당신을 버리고 돈과 성공을 쫓아갔다고. 덕수는 그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여전히 그 오해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박 선생의 사랑은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려는 사랑이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은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30년 동안 당신을 묶어둘 줄은 몰랐어요. 덕수 씨, 박 선생은 나의 스승이자 후원자였어요. 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나에게 서울행을 제안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사랑이 나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크고 용기 있는 사랑이라면 나를 위해 섬을 떠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가라. 내가 택한 것은 내가 아닌 돈이다라고 했죠. 당신의 이기심과 열등감이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버려진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어요. 덕수는 은영의 고백을 듣자마자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30년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배신감이라는 오해가 사실은 자신이 용기 없던 남자였다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자기 기만이었음을 깨달았다. 은영은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과 함께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요구했지만 덕수는 섬 뒤에 숨어버렸던 것이다. 아니다. 아니야. 은영아. 내가 너를 오해했다. 나는 내가 너무 비참해서 너의 빛나는 미래를 훔치고 싶었다. 내가 나빴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덕수는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갯바위에 엎드려 30년 동안 참아왔던 후회와 고통을 토해냈다. 은영은 울고 있는 덕수의 구번등을 바라보았다. 30년 만에 그녀는 덕수의 진심을 보았다. 그의 눈물은 순수했고 그의 후회는 깊었다.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권했지만 받지 못했던 솔직한 덕수의 모습이었다. 은영은 흙이 묻은 자신의 손을 들어 덕수의 등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덕수 씨, 이제 그만 울어요. 나도 당신을 원망했지만 나도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했어요. 나는 박 선생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했어요. 나의 고집이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 둘 다 미성숙했어요. 30년의 세월은 우리가 서로에게 졌던 빚을 갚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30년 묵은 편지를 느린 우체통에 넣어 붙인 용기, 그리고 나를 찾아 이 갯바위에 다시 앉은 진심.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섬에 돌아와 한결이라는 공방을 연 것은 이 섬에서 당신과의 추억을 흙에 새기면서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어요. 당신에게 복수하려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덕수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은영의 눈빛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털어낸 듯 맑고 깊었다. 덕수는 은영의 손을 잡았다. 늙고 거친 섬사람의 손과 흙을 만지며 살아온 예술가의 손이 30년 만에 다시 맞닿았다. 고맙다, 은영아. 내가 나의 30년 지옥을 끝내주었구나. 그 순간 해가 완전히 수평선 아래로 넘어갔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고 그 빛은 마치 절정에서 뚝 떨어지는 동백꽃의 핏빛처럼 강렬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의 30년 묵은 과거는 그 붉은 노을과 함께 깨끗이 져버리고 현재라는 새로운 시간만이 남았다. 지우는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 노인이 서로에게 기대어 눈물을 닦고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툴툴대는 고집불통 할아버지와 미스터리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사랑과 후회로 얽힌 두 사람의 영혼이 30년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화해하는 아름다운 장면만이 보였다. 지우는 두 사람이 해변을 따라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할아버지, 은영 씨. 이야기 잘 나누셨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덕수는 지우를 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주름진 얼굴 가득 번진 그 미소는 지우가 이 섬에 온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해맑은 젊은이의 웃음 같았다. 그래. 이제야 살 것 같다. 지우 내 덕분이다. 덕수는 은영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지우에게 말했다. 은영도 지우를 향해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다. 지우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30년 전에 그날에 멈춰 있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나의 작은 구원자. 그들은 함께 섬의 좁은 오솔길을 걸었다. 더 이상 과거의 무게는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다. 1년 뒤에 도착할 편지는 이제 오해의 증거가 아닌 화해의 기념물이 될 터였다. 그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와 노년에 다시 찾아온 새로운 우정 혹은 사랑을 쌓아갈 것이다. 지우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창고, 편지 그리고 느린 우체통을 떠올렸다. 그녀의 평범했던 섬마을에서의 여름방학은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랑을 구원하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그날 밤 덕수는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30년 동안 외면했던 섬의 남쪽 포구, 은영의 공방 한결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흙과 바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한결같이 품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았다. 그녀의 존재는 두 사람의 엇갈린 시간을 바로잡는 촉매제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 섬에서 얻은 시간의 낭만과 가족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서울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다. 그녀의 눈에 섬은 더 이상 낡고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동백꽃이 지고 다시 피는 영원한 그리움과 새로운 희망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그리고 그 섬에는 30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찾은 두 사람의 영혼이 갯바위처럼 단단하고 동백꽃처럼 열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소녀 김지우가 서울로 돌아간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통영 앞바다의 섬 동도 위로 조용히 흘러갔다. 지우는 다시 바쁘게 디자인 회사 생활에 적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할아버지 덕수와 정은영의 모습이 동백꽃처럼 붉게 남아 있었다. 지우와 덕수는 매주 한 번씩 영상통화를 했다. 통화할 때마다 덕수의 얼굴은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침묵 속에 머물지 않았다. 덕수는 은영과의 일상을 숨기지 않고 소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지우야, 은영이가 오늘 멸치잡이 배에 올라탔다. 자기 도자기에 바다의 색깔을 제대로 담아보고 싶다면서 고집을 부려서 말이다. 하하. 덕수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30년의 후회가 씻겨나간 듯한 맑은 기운이 가득했다. 은영 역시 덕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덕수의 낡은 한옥을 찾아와 창틀에 흙을 닦아주었고 덕수는 은영의 공방에 매일 싱싱한 해산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연인이라기보다는 해묵은 오해를 푼 오랜 동지이자 가장 편안한 친구의 모습이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의 사랑을 멜로가 아닌 깊은 휴머니즘과 우정으로 엮어 놓은 듯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히 채워나갔다. 시간은 마침내 동백꽃이 다시 만개하는 계절로 돌아왔다. 1년 전 지우가 편지를 넣었던 바로 그날이 다가온 것이다. 섬의 언덕이 느린 우체통 주변은 다시 붉은 동백꽃으로 가득 찼다. 우체국 집배원은 1년 전에 보관했던 수많은 엽서와 함께 샛노랗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를 정은영의 공방 한결로 배달했다. 2024년 11월 4일. 편지 봉투의 수신인 주소는 30년 전 익선동 주소였지만 집배원은 은영이 현재 한결 공방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정은영은 가마 앞에서 흙을 다듬고 있다가 편지를 받았다. 그녀의 손에 닿은 편지 봉투는 낡고 부서지기 쉬웠지만 그 무게는 3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30년 전 젊은 김덕수가 흘렸던 후회의 눈물과 고통이 잉크로 새겨져 있었다. 은영은 공방의 창가에 앉아 편지를 펼쳤다. 은영아, 이 편지를 내가 받지 못할 것을 안다. 30년 전의 잉크는 여전히 절절했고 편지의 내용은 이미 덕수의 입을 통해 들었던 내용과 같았다. 후회, 이기심, 그리고 그녀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이제 은영에게 이 편지는 고통의 기록이 아니었다. 이 편지는 덕수가 30년 동안 침묵하며 스스로에게 내린 처벌의 징표였다. 은영은 편지를 읽으면서 지난 1년 동안 덕수가 그녀에게 보여준 진심과 용기가 이 편지의 모든 슬픔을 이미 용서하고 극복했음을 깨달았다. 은영은 편지를 읽은 후 편지지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장 아끼는 도자기 함 속에 고이 접어 보관했다. 30년의 오해가 풀리고 난 후 이 편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징표가 되었다. 편지가 도착한 날 저녁 덕수는 은영을 만나러 갯바위로 향했다. 그들의 첫 만남과 오해 해소의 장소였던 갯바위는 이제 두 사람의 가장 소중한 약속의 장소가 되었다. 은영아, 편지. 잘 받았니? 덕수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물었다. 은영은 덕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응. 잘 받았어. 덕수 씨. 30년 전에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받아보는구나. 편지에 박 선생 이야기는 없었는데 내가 나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것은 없었니? 덕수는 여전히 마지막 남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은영은 미소 지었다. 그 편지에는 덕수 씨의 가장 아픈 마음만 담겨 있었지. 그만해요. 덕수 씨. 우리는 30년 전에 이미 그 오해를 풀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해야지. 앞으로의 30년. 덕수는 중얼거렸다. 그는 은영을 잃었던 젊은 날의 고통과 다시 찾은 노년의 평화 사이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은영은 갯바위에 놓아두었던 붉은 동백꽃 잔을 들어 덕수에게 건넸다. 그 잔에는 맑고 따뜻한 섬의 술이 담겨 있었다. 이 잔은 덕수 씨가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당신의 30년 후회와 나의 30년 그리움이 섞여 만들어진 잔이니까. 우리 이 잔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새로운 시간의 건배예요. 덕수는 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은영과 눈을 맞추며 잔을 부딪혔다. 쨍하는 맑은 소리는 30년의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지는 화해와 사랑의 소리였다. 그들은 동도 섬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노년의 연인으로 자리 잡았다. 덕수는 은영의 공방 옆에 작은 텃밭을 가꾸어 그녀가 좋아하는 쑥과 채소를 길렀고 은영은 덕수의 투박한 손을 본뜬 도자기를 만들어 공방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섬의 자연처럼 조용하고 견고하게 흘러갔다. 지우는 다시 섬을 찾았다. 이제 그녀는 휴직이 아닌 연차를 쓰고 방문하는 손님이었다. 그녀가 섬에 도착했을 때 덕수와 은영은 함께 갯벌에서 무언가를 캐고 있었다. 덕수가 웃으며 은영에게 장난을 치고 은영이 투덜거리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덕수를 바라보는 모습은 지우가 상상했던 가장 이상적인 노년의 사랑이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섬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단순히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준 것이 아니었다. 가족이란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 지우는 할아버지의 고독한 침묵이 사실은 30년 묵은 사랑에 대한 후회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 비밀을 건드려줌으로써 할아버지를 죄책감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지우의 행동은 할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을 선물했다. 지우는 서울로 돌아온 후 자신의 삶에서도 솔직함의 용기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섬마을의 풍경을 주제로 한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고 할아버지와 은영의 도자기 공방을 홍보하는 작은 책자를 제작했다. 그 책자의 이름은 한결의 동백이었다. 시간이 더 흘러 동도 섬에 느린 우체통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엽서를 넣으며 1년 뒤에 낭만을 꿈꿨지만 섬 사람들에게 느린 우체통은 30년의 오해를 1년으로 단축시켜준 기적의 매개체로 기억되었다. 덕수와 은영은 낡은 한옥과 공방을 오가며 여생을 함께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날의 격렬함 대신 잔잔하고 따뜻한 바다처럼 깊은 위로였다. 덕수는 더 이상 과묵하지 않았고 은영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년 동백꽃이 질 무렵 덕수는 은영을 위해 갯바위에서 가장 붉게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를 주워와 공방의 흘 인형 옆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다. 그 동백꽃은 30년 전 이별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새롭게 피어난 영원한 사랑의 맹세였다. 김덕수와 정은영의 이야기는 통영 섬마을의 바닷바람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붉은 동백꽃처럼 강렬하게 그 섬에 영원히 전설로 남아있을 것이다.